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3, 40분 전에 와서 보니까 다른 분들 발표는 굉장히 그래피컬하고 이제 동적인데 저 발표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진부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컨퍼런스를 처음 참석해 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에 대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이 그 제목이 조금 바뀌었는데 양자 컴퓨팅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이번 이 컨퍼런스가 이제 ICT 미래 ICT 디지털 혁신 이제 개념인데 이게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 동기라 그럴까 기술적인 배경은 결국에는 그 양자역학이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의 중요한 그 물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에너지 양자화, 그다음에 이제 파동과 입자의 어떤 이중성 또는 파동의 중첩 이런 것들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이제 굉장히 미시화할 수 있고 이제 레이저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이제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PC, 스마트폰 또는 이제 우리 디지털 음악 이런 것들이 다 보면 1차적인 양자 기술의 산물을 우리가 좀 즐기고 있다 그럴까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 디지털 미래 혁신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양자 기술, 소위 이제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이 기술들이 일부는 물론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기술은 미래 기술입니다.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발전이 돼가 이제 다소 그 실용화가 되면 이제 향후에는 양자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기술이 양자 컴퓨팅인데 양자 컴퓨팅이 이제 단순하게 하나의 우리 사무실에서는 컴퓨터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큰 혁신이라 그럴까 임팩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안보에 있어서 그 보안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져올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요국에서 거대한 투자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그룹이 여기에 많은 투자와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꽤 뒤져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최근에 이 기술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감지를 해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 로드맵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 올해부터 이제 투자를 많이 투자 금액을 키우면서 이 기술에 대한 이제 육성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가 뭔가요? 그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컴퓨터 성능하면 소위 이제 비트 수 또는 이제 클락 스피드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CPU가 있을 때 CPU 안에 여러 가지 논리 회로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우리가 32비트냐, 64비트냐, 아니면 64비트 두 개를 쓰는 듀얼 코어냐,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비트의 크기를 우리가 정의하고 클락 스피드가 뭐 3GHz냐, 4GHz냐, 결국 그 두 개가 컴퓨터의 이제 성능을 우리가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뭐냐, 여러분들이 양자를 쓰는 것인가, 양자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사용한 이제 컴퓨터입니다. 양자역학적 원리를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0과 1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0과 1의 구성이나 조작이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그 어떤 캔디데이터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온도 있고 중성 원자도 있고 광자 그리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이제 원자라고 할 수 있는 초연도체는 그 자체로 커다란 거시적인 양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초연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회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양자 소자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어떤 그 레벨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0과 1이 되는데 0과 1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또는 대학교 때 배운 그 양자역학적으로 바닥 상태의 에너지와 첫 번째 역이된 상태의 에너지 그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0과 1. 그런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역이된 상태의 에너지가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약해요. 그게 이제 쉽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동전을 뒤집는 경우도 될 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에너지만 가해도 동전이 뒤집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에너지를 가해야 되고, 동전이 뒤집힌 상태, 소위 1이라고 하는 상태가 굉장히 낮은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의 교란이나 외적인 열이 들어와도 이게 1이 다시 0으로 천일을 해버립니다. 디케이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의 각적인 0과 1의 상태가 완벽하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다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약간의 오류라 그럴까, 오류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역설적으로 오류가 없으면 양자 컴퓨터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 반드시 물리학적으로 오류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공학적으로 이 오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그 구글, IBM이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앞선 초인도 방식의 회사고, 그 다음에 이온 Q라고 하는 이온 트랩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한 그 회사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술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학술적으로 거론된 게 한 25년 전인데, 그때는 한 2개 가지고 그냥 실험실 레벨에서 그냥 논문 연구용 이제 레벨에서 하다가 지금 한 25년이 지나면서 거의 뭐 한 수백 큐빗 정도로 지금 기술이 좀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까 디지털 컴퓨터, 이제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하고 비교할 때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큐빗 수가 몇 개냐, 비트 수가 몇 개냐, 이제 결국 얼마나 비트 수를 키울 수 있느냐, 소위 확장이라고 하죠. 확장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클락 스피드, 소위 게이트 속도가 얼마냐, 그게 이제 거기 중요한 성능 지수고,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있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이제 여기 개념이 도입되게 되는데, 그게 큐빗의 생존 시간. 아까 이제 0에서 1로 동전을 뒤집었는데 동전이 1의 상태로 영구히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0으로 디케이를 합니다. 안정된 상태로 1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1의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그게 이제 생존 시간인데, 생존 시간이 길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생존 시간이 좋을수록 계산의 충실도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으로 이 기술을 얼마나 우리가 잘 임플리멘팅을 할 수 있느냐, 제작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주변 기술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할 때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기술적인 요소가 되겠는데,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요 게이트 속도가 빠를수록, 소위 클락 스피드가 빠를수록 좋겠죠. 그리고 오른쪽 위는 신뢰도가 좋을수록, 계산의 신뢰도가 좋을수록, 그러니까 빠르면서 좋을수록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위에 코너로 갈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데,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서 좀 초전도가 계정 오른쪽 코너에 가깝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양자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이제 기존의 그 비트라고 하면 트랜지스터에 그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0, 아니면 그거를 커패시터, 조그만 배터리라고 치면 배터리에 전압이 차 있으면 1, 전압이 비어져 있으면 0인데,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다시 계속 동전을 우리가 비유를 하겠는데, 동전에다가 우리가 젓가락을 딱 때리면 동전이 이제 뒤집히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떤 잘 정의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에너지를 딱 때리면 동전이 100% 확률로 딱 뒤집어집니다. 그게 1의 상태로 되죠. 1의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또 조절해 가지고 한 중간점, 대략 중간점 에너지를 가하면 뒤집혀지기도 하고 원래 상태로 있기도 하고, 여러 번 한 100번 정도 하면 한 50번은 뒤집어지고 50번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0과 1의 중간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0과 1의 중간은 존재하지는 않고, 0이 될 확률과 1이 될 확률이 반반쯤 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에너지를 가하면 0과 1의 혼합, 중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중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이런 회로 도형을 가지는 이런 회로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딱 가하면, 적절한 에너지를 가하면 0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0과 1이 중첩된 상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첩이라고 합니다. 중첩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초인도 소자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셉슨 접합이라고 아주 작은 면적을 갖는 그 접합이 커패시터가 있고, 그거하고 큰 커패시터가 있고, 이런 이제 반도체 우리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빔 리소그라피, 포토 리소그라피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소자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요 기본적인 큐빗이 이제 이런 구조인데, 자, 큐빗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가하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짐과 가만히 있는 상태의 중첩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에너지를 여기다 가하면 큐빗을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0 또는 1 또는 0과 1의 중첩 상태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함부로 측정을 하다가는 그 상태를 깨뜨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이런 우리가 안테나를 하나 더 이용을 하게 돼요. 이 안테나의 공명 주파수가 있는데, 그 공명 주파수가 요 전자기적으로 카플링 되어 있는 큐빗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공명 주파수가 바뀌게 돼요. 요 공명기의 주파수가 F1인데 큐빗이 0일 때, 큐빗이 1이 되면 그게 F2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F1의 주파수만 계속 측정하고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큐빗이 0인지 1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측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큐빗이 있고 여기 또 큐빗이 있는데, 그 큐빗 사이에 전자기적인 간섭을 일으킬 수 있도록 라인 같은 거를 연결해요. 그러면 요 큐빗 1에다가 어떤 우리가 에너지를 가하면 큐빗 2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뀌는 게 함부로 바뀌는 게 아니고, 큐빗 1이 0일 때는 큐빗 2가 안 바뀝니다. 큐빗 1이 1일 때만 큐빗 2가 바뀌어요. 그걸 우리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C나 게이트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큐빗 1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큐빗 2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큐빗 1에 가하면 큐빗 2가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큐빗 2도 인접해 있는 공명기 통해 가지고 주파수를 읽으면 큐빗 2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얽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페지에서 큐빗은 0과 1의 중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큐빗 1을 통해 가지고 큐빗 2를 조작할 수도 있고, 이제 얽힘을 통해 가지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기존에 이제 디지털 회로에서는 0 또는 1만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0과 1이 존재하고 큐빗 1을 통해 가지고 큐빗 2를 조작할 수도 있고, 큐빗 2를 통해 가지고 큐빗 1과 큐빗 3을 조작할 수도 있고,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이제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복잡한 우리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큐빗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주파를 가하는 겁니다. 고주파를 어떻게 적절한 에너지를 가하고 측정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이런 회로를 쓰게 되죠. 회로를 쓰게 되고, 이제 고주파 에너지를 어떻게 가하느냐, 많이 가하느냐, 반 크기로 가하느냐, 아니면 고주파의 위상을 땡기느냐, 미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을 우리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제 90도로 미느냐, 땡기느냐, 또는 반반 0과 1의 중첩을 만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게이트를 만들고, 이런 게이트를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빨리 지나가겠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뒤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50큐비트급 최종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이제 지정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 앞에 20큐비트급을 지금 저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이제 주체로 좀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20큐비트 칩이고, 요게 이제 그 고주파 패키징이고, 요 냉동기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냉동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0과 1의 그 에너지 상태가 굉장히 작아요. 에너지가
열적으로 보면 한 250mK 0.25K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온에 300K가 정도 되면 이놈이 저절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큐빗이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0.25K 정도로 들떠 있는 상태, 거기 에너지 상태가 1인데 그 1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10mK 수준의 이런 이제 극조온 냉동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주파를 주고받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짜게 되면 그 알고리즘이 기계로 바뀌어 가지고 여기 이제 그 큐빗을 읽거라 또는 뭐 조작을 해라,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상온 초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온 초전도가 개발이 되더라도 냉각은 반드시 10mK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가 없다면 양자 컴퓨터가 아닙니다. 오류는 반드시요.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 오류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게, 오류 정정을 한다든지 오류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기법을 쓰게 되는데, 오류 완화 기법을 쓰게 되면 쓰지 않으면 계산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 정확도가 그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기법을 써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확도가 이제 유지가 된다, 이제 그런 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이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이 시스템 개발을 굉장히 지금 체계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1000큐빅급이 아마 개발이 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양자 컴퓨팅이 물론 이제 초기 상태의 어떤 유용성을 보여주는 논문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 시간이 이제 몇 년, 10년 이상 더 걸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쓰일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어떤 산업적으로나 국방에 있어서나 활용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